네, 사이버 수사, 디지털 포렌식 이런 타이틀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큰 개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요. 어떤 흔적들이 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윈도우 화면에서인데요. 윈도우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최근에 내가 사용한 거예요. 지금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파워포인트 사용한 화면을 좀 캡처해 둔 건데요. 최근에 사용한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것도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컴퓨터를 누가 만지게 되거나 내 계정의 윈도우 상황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것들을 열었는지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 지금 파워포인트인데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최근에 내가 열어본 파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는 편의성을 제공하니까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은 나에게 편의성, 정당한 사용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 제3자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내 개인이 뭐 나는 봐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 개인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 주민번호, 뭐 학번, 전화번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윈도우에는 이걸 다 조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시작 메뉴에 표시할 거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저장하고 시작 메뉴 및 작업 표시를 표시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표시할 프로그램의 숫자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안 남기고 싶어. 그럼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한 파일 정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지금 열어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정보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 뭐 사진의 크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카메라를 찍어서 어떠한 카메라 세팅에 의해서 촬영을 했는지까지 전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 나의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힌트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파일을 복사해서 수정했더라도 최초에 작성한 일, 날짜, 지은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기능들, 심지어는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죠. 다시 숨겨진 파일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익스플로러에서는요, 뭐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뭐 클릭해서 시작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요. 여기 보시면은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라고 하는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여기 남겨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터넷 임시 파일이나 또는 쿠키 파일들에 대한 관리를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휴지통이라고 하는 기능은 아시죠? 내가 파일을 지워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들어서 남겨져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비우려면 밖에 완전히 가져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휴지통을 비우지 않고 휴지통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애가 뭘 지웠는지 언제 어떤 거를 이렇게 없애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의 관리 도구를 통해서요. 이번 이벤트 뷰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벤트 로그를 또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박에 들어가는 실행 코드라고 하죠. 파일명도 바로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핸들링 할 수도 있죠. 정석적인 사용자들은 뭐 사용할 걸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되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참고적으로 registry edit.exe라고 하는 걸 실행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들이 그러니까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그래서 파일 숨기기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실 텐데요. 확장자를 바꿔서 파일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가가 이 사람이 분명히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해서 hwp라고 하는 어떤 파일로 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hwp 파일을 뒤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네, 다른 파일로 바꿔서 txt나 아니면 다른 엉뚱한 확장자명으로 바꿔서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네, 정상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숨기기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다시 해서 뭐 쉽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에서요. 이제 요거 속성 정보에서 그 다음에 숨김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급 설정에서 숨긴 파일을 해제해 놓은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아까 앞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을 암호화해서 숨길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이죠. 근데 암호화를 하면요, 윈도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암호화되거나 압축된 NTFS 파일을 컬러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유독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컬러로 표시하지 않기로 선택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성값 쭉 나타나오죠. 그리고 이 속성들을 선택적으로 안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Alternate Data Stream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에다가 내용을 숨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 파일은 ADS에 정보를 숨기기 위한 위장 파일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ello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hello.hwp라고 넣어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hello.hwp에 숨겨질 히든 텍스트 파일입니다. 고 파일 하나 작성을 했잖아요. 그다음 볼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커맨드 창에서 이제 파일 내용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hello.hwp 파일이 9.216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사이즈를 보시면 뭐 달라진 게 없죠. 밑에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노트패드 hello.hwp 그 다음에 콜론 표시했죠. 어딘지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콜론 여기 콜론 했잖아요. hidden.txt 하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숨어졌다는 얘기예요. hwp 밑에 hidden.txt 파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파일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서 얼른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방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슬랙 공간에 파일 숨기기 그랬는데요. 헥스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헥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특정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타이틀은 예제로 보인 타이틀은요. 회사 기밀.txt라는 파일이고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따다가 숨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숨긴 거는요. 그림 파일이거든요. 그래놓고 실제 파일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을 교수님이 뒤집어서 했나요?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파일을 집어넣고 회사 기밀 파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디퓨저 파일을 크기를 비교를 해봐도 크기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는 헥스 에디터가 나타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요게 CD잖아요. 그럼 16진수 C 그 다음에 D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는 12에 해당하고요. D는 13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수를 표시하면 12는 이렇게 되겠죠. 13은요.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요거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스트림 단위로 좀 표시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헥스 에디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우리 암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 가지 스테가노그래피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존재를 해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런 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툴을 이용해서 스테가노그래피를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결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숨겨 버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이 그림에서 크게 달라진 게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안녕 하고 텍스트 숨겨져 있던 스마일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숨겨진 파일들을 이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뭘 얘기하느냐면 파일 확장자들은 그에 맞춘 표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파일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VI 파일은 이런 형태, BMP 파일은 이런 숫자 값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보면 DOC니까 이게 MS 워드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그다음에 엑셀 파일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값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아래글 파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엑사 에디터로 보면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파일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헥스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의 파일을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로 숨겨져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 표시는 알죠? end of file의 약자잖아요. 이거 찾아서 숨겨진 파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숨겨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숨겨놓은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복잡한 일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요즘에 간혹 가다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포렌식 한다고 하는데 뭐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그런 이유이겠지요. 패스워드 복구하기라는 타이틀로 가서 보시면요. 우리 MS 오피스 파일들에 전부 패스워드 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패스워드를 뚫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네, 브루트포스 어택이죠.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뭔가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는 일기를 쓴 것 같아. 내 감이야. 그래서 동생 컴퓨터를 열어봤는데 MS 워드 파일에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에 전부 패스워드가 걸려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좀 이렇게 범죄적으로 갔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동생 휴대폰 그냥 심심해서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패턴 열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뭘 설정하지? 클래핑 레벨을 설정을 해두죠. 그래서 한 뭐 5번 틀렸다. 휴대폰 잠궈버리고 뭐 10분 후에 다시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클래핑 레벨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브루트포스 어택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 해석에서 무작위로 넣어보는 거 우리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 볼까요? 패스워드 길이를 제한하고 사용했을 거로 짐작되는 문자 범위를 좁혀서 대입해 보는 거다. 뭐 이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범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어택이란 표현 아시죠? 딕셔너리 어택 표현도 이 두 가지 브루트포스 어택하고 알아두라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어떤 파일 값을 주는 거죠. 많이 알려져 있는 파일 값. 뭐 그게 이제 가장 쉽게는 뭐 영어 사전을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패스워드 테이블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오피스 패스워드 리커버리 이러한
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복구되는 걸 좀 보셨고요.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윈도우의 패스워드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금도 뭐 네,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팅 전에 어떤 작업을 해서요. 실제 윈도우 패스워드를 무력화시키고 로그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압축 파일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Advanced G Password Recovery 2.0 이렇게 해놨네요. 약자로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압축할 때 우리 패스워드를 정하는 거, 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파일 복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NTFS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일 구조가 되죠.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뭐는 살아있죠? 데이터 영역 구조, 데이터 영역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복구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파이널 데이터라고 하는 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못하면 데이터를 살리는 게 복구하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가 아니라 먼저 옛날 얘기. 그때는 NTFS가 아니었죠. 패트였죠. 그러니까 어느 시절이었냐면 윈도우 95, 뭐 98 이렇게 쓰던 시절입니다. 근데 요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486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최신의 컴퓨터였는데요.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때문에 OS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살려내지 못하면, 데이터를 살리지 못하면 20년간의 어떤 연구 데이터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PC였어요. 이거를 그 데이터를 정말 온전하게 다 살려냈습니다. 정말 교수님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살려낼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복구하는 툴들도 이용했지만 한 번에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 시스템에 처음에 포맷을 했습니다. 포맷을 하고 거기로부터 복구 툴들을 돌려서 일부를 살려내고 그때 기억에 포맷을 아마 3번, 4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100%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PC를 사용하셨던 분의 요구하는 데이터를 전부 살려낸 그런 적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가 깨지거나 어떤 시스템이 망가져도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는요, 이제 NTFS 와서 외장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외장 하드인데 지금은 이제 조그만 하드들 쓰시잖아요. 외장 하드로. 근데 3.5인치면 큰 하드 디스크 말하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PC에 일반적으로 꽂히는 그 3.5인치 하드 디스크가 소위 말해서 깨졌죠. 접속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또 완전히 다 살려낸 적이 있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요쯤 되니까 NTFS는 3.5인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교수님 기억으로 그때 500기가짜리 하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500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복구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썼던 툴이 파이널 데이터라고 하는 툴을 썼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복구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써 두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500기가 하드디스크를 할 때요. 여기 실습할 때는 용량이 적은 USB를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 뭐 이렇게 나온 글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일부러 완전하게 지운 경우가 아니라면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거꾸로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삭제하는 툴, 소프트웨어 또는 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말로는 뭐 지금은 이제 그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TC색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시면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이때 이제 얘네들이 제한한 규격 다시 얘기해서 하드디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퍼스널 컴퓨터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또는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드디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적어도 7번 포맷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7번 포맷하라. 근데 이때 7번 포맷하라는 뜻이 뭐뭐 7번 포맷하면 안 되겠어요. 빠른 포맷 7번 하는 뜻 아니죠. 그죠? 빠른 포맷 7번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맷은 로우 포맷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 디스크 용량이 적을 때는 7번 포맷을 하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나 요즘에 사용하는 디스크들을 로우 포맷으로 7번 한다는 거는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이런 완전히 삭제를 위한 그런 툴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툴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요즘 상황에서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복구하는 거 보시니까요. 뭐 여기 이런 것도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파괴해버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스토리지를 뭐 하드디스크도 될 거고 뭐 요즘은 여러분들은 안 씁니다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DVD도 있을 거고 이런 미디어를 물리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 CD나 DVD를 날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강의실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 DVD나 CD를 이렇게 파괴하는 방법 중에요. 그 종이 문서 파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에. 근데 그 종이 문서 파쇄기들에 보면 CD나 DVD를 넣으면 그걸 파쇄하는 그런 그 입구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이제 파괴다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밑면 반짝거리는 밑면을 막 칼로 긁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밑면을 긁는 것보다는 윗면 다시 해서 위쪽에 이렇게 뭐뭐가 들어 있어요. 또 아니면 상표에 이렇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칼로 긁는 것이 훨씬 쉽게 얘네들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가우저라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요? 마그넷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집어넣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자적으로 얘를 전부 그러니까 일시에 전자적으로 자성의 그러니까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클리어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부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물리적으로 부셔도요. 디스크 조각만 있어도 이 디스크 조각에서 복원을 해내는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디가우징 장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포렌식 툴 이용하기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포렌식 툴들은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확인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액세스 데이터의 FTK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용법 나왔는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etData의 Forensic Explorer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결국 이제 이런 툴들을 가지고 그 사용법들을 익히면 포렌식 하는데 좀 능통하게 되겠죠. 자, 디지털 포렌식. 그 포렌식은 증거 수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컴퓨터 관련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컴퓨터란 말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지털 디바이스들, 이게 확장이 된 거죠.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죠?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휘발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가 전기가 날아가면 데이터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문제, 그죠? 예를 들어 모니터에 뭔가 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뽑아버리면 모니터에 써져 있었던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 특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증거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 검증하려면 어때요? 동일하게 재현돼야 되는 거죠.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은 재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휘발성 얘기했었죠. 여기 이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관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거죠. 디지털 장비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요. 그래서 보관을 할 때 있어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결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하고 재현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내는 장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될 것 같냐면 이런 거예요.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뭐 이게 CD, DVD 어떤 것도 좋아요.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일들을 옮겨오는 것을 복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실제 이 디스크 전체를 그대로 떠와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내용, 그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파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실수들을 되게 언제 많이 했냐면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DVD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뭐 그 자동차 안에 뭐 버스 같은 자동차 안에 DVD 플레이어가 있고 그 DVD 플레이어에 우리 이제 DVD 플레이어 타이틀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만약에 이런 거죠. DVD를 하나 샀어요. 근데 버스가 2대가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같이 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DVD를 샀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걸 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장 사기는 좀 애매했던 거야. 본래 이러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일단 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DVD 안에 있는 거를 이 파일을 그냥 복사를 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차에서는 DVD 플레이가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 클론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할 때 그대로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게 무결성 원칙, 그다음에 지연의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단 1비트라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 와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복제한다. 지금 어이쿠. 잠깐만요. 그래서 복제하는 거죠. 그리고 해시값을 저장을 해요. 그 해시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해시의 원리를 아시면 되죠. 밑에 써져 있는데요. 해시값을 계산해서 저장하는 것은 원본에 조금이라도 그걸 단 1비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정되면 해시값이 단 1비트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값을 저장해둬라 하는 거고요. 원본에 혹여나 작업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제본을 가지고 수행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면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제본을 가지고 하라는 게 바로 이거죠. 원본 데이터의 훼손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은 종류, 심지어는 모델, 그러니까 제조사 모델도 같은 종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뭐 아니요, 근데 답은요. 그렇게 같은 모델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징 장비 이용하는 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슬랙 공간에 데이터를 숨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삭제된 파일이 이제 지금 복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 이거 뭐 설명했어요? 지금 요거 설명한 게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복제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최대한 그대로 다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